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전국의 관심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향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두 분 패널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장성호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한 자리에 뵙는 게 오늘 처음인데 저희 스튜디오도 처음이잖아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스튜디오가 되게 좀 세련돼 보이고요.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데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김 부회장님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같이 해보니까 대화도 통하고 재미있게 한 기억이 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총선 때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네. 좀 어떻게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오늘은 말이 잘 되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네, 그럼 그때 아쉬움을 오늘 싹 지우고 그렇게 해야 가는 될것 걸로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지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이제 돼가는 상황인데 먼저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욱 부의장님부터. 네, 뭐 원래 소위 비상계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판단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란의 사건과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이 구조가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내란의 사건이 워낙 엄중하고 컸기 때문에 매우 큰 편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치 양극화라는 구조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서 막판에 8% 정도의 격차,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과 또 한축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해야 된다는 심리가 네. 막판에 작동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갖다가 모두 함축하는 선거가 벌어졌다는 측면이 저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세대 투표 양상이 좀 너무 컸다. 네. 20, 30대 남성과 70대 이상층이 김문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40, 50대 같은 경우는 좀 압도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향후에 20대 남성들이 소수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정치가 충분히 좀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치유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극우 정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또 그다음에 정치가 그런 분들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문제가 네. 포괄적으로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을 응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 정치의 정치적 양극화, 그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 불만들을 우리 정치,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숙제도 남긴 이런 대선이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표로 나타났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비인후과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번 당해서 그때 대선과는 이번 대선은 그래도 조금 선전한 그 와중에서 선전한 그런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번 조기 대선이 비정상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모든 선거 기법이라든가 선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본적으로는 스윙 보터가 이루어졌다. 네.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은 A당, 한 번은 B당, 보수, 진보 이렇게 스윙 보터 투표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패인은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집권 여당으로 책임을 못했다는 중도층의 이반,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후보 교체라는 당의 어떤 폭력성 이런 것으로 TK, PK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이런 호기를 넘길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국민들은 최소한 어떤 견제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견제하는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그런 권력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네. 대선이 국민들이 원하는 견제와 균형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이 일사천리로 지금 민주당이 거의 입법과 그리고 행정을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좀 지역 민심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 전국 이제 득표율은 이재명 대통령이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제 득표를 했고, 은평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지역 민심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투표에서는 한 8% 정도 차이가 났었고 출구조사보다도 은평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더 나왔고 김문수 후보가 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라는 게 항상 유동성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전국의 변화에 많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유권자가 많이 출렁이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은평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동안 좀 민주당이 우위에 가고 있는 측면의 구조와 양상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들의 변화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뭐 이건 대선뿐만 아니라 뭐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거의 한 달 만에 벌어진 선거였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 같은 경우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은평 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민주당 우위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게 하나의 측면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은평,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유권자 지형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장이라고 얘기해서 네. 가련, 대조, 불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개발이 네. 벌어지게 되면서 많이 이제 이동하시게 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은평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현상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뭐 인구 구조학적인 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평 지역 자체가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 자체에 흔들리지 않는 좀 완고한 예를 들면 진보층 또는 완고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은평 지역 내부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은평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이 내부에서는 뭐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랑 정치는 거기 쳐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부 경쟁이 더 네. 강력하게 작동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좀 국민의힘에서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국민의힘 은평에서는 좀 분발이 많이 필요할 뭐- 것 같고 좀 삐집고 들어오기가 힘든 지역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험지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난 총선 때 은평을에 와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각종 행사라든가 모임 그런 걸 참여하면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것이 지금 뭐 한 15% 2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일변도로 특정 정파 세력으로 주민들이 지금 편향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역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그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와 평등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자유적인 가치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성장,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분배라는 것은 현대의 어떤 보면은 현대 국가가 복지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지만 복지 국가라는 것은 분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데 지금 은평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복지적인 네. 진보적인 그래서 구청장도 십몇 년 동안 민주당이 하고 국회의원도 십몇 년 동안 민주당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현명하다면 민주당만 딱 지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복지 우선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왜 험지 소리를 듣냐? 만약에 저 은평이라는 것은 저 북한의 서북부의 어떤 관문이고 네. 그리고 서대문과 연결돼 있고 광화문과 바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의 어떤 시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건설과 재개발할 수 있는 뭐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도 가끔 한 번씩 주고 네. 그렇게 하면 영리하게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착화된 그런 투표율이 나왔고 은평 구민 여러분들도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국민의힘 이렇게 스윙 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은평에도 이런 어떤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있으면 네. 뭐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은평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전제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아직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1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좀 가장 큰 관심은 구청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재선 임기를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관심은 3선에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이제 벌써부터 예상이 되고 벌써부터 이제 구청장 후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소문이 돕니까? 네, 그래서 좀 내년 그 구청장 선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금 누가 화마평에 오르는지. 너무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대부분 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또 복합적인 위기다. 이런 것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심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먹사니즘이라고 얘기되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겠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네. 좋아져야 되겠죠.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진 경제를 가지고 정부가 얼마만큼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런 혜택들을 또 고르게 또 나눌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민주당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할 것인가가 네. 아마 지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두 번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역 개발 소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 차원에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변화가 좀 눈에 보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은평 같은 경우는 좀 GTX 문제 때문에 교통 요지가 되고 있고 교통 요지가 되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도 꽤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속도감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을 거다. 네. 얼마나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뭐니 해도 서울 선거는 개별 구별로 어떤 쟁점을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가가 저는 핵심적인 거고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 대응해서 얼마만큼 혁신할 것인가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가 나오는지는 뭐 나중에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 지금 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제 아까 두 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계신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차기 구청장 행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후보가 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미경 구청장이 지금 재선이고 3선을 도전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 또 뭐 국회의원 쪽으로 뭐 김미경 구청장이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삿발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당의 지도체제라든가 당이 지금 대선 패배, 총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정당의 면모 그리고 혁신적인 모습 이런 걸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8월 달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당이 이제 새로운 개혁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여러 가지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구청장 후보는 연말이 지나야만이 어떤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누가 되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도시 재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지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고 구청장 김비경 민주당 구청장이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은평구가 그동안에는 약간의 업무적인 그런 도시 개발, 은평구 개발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은평구가 상당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개발이 빨리 돼서 수도권 뭐 중구라든가 이런 데 편입 대등한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여기에는 뭐 GTX 개통, GTS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시 개발에서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산업지구 확대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이 지금 수생 역세권, 공양 신사선 조기 착공, 신사역 고개역 신설, 뭐 제2통일로 세검정 구포변력 개통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도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이거 좀 빨리 했다는 게 가련 1주구역,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 있고 또 신사 1구역, 불광 1구역, 역천 1구역 여기에도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빨리.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지역민들 표심을 가를 지역 의제는 또 어떤 것들이 될지 또 위원장님이 방금 여러 개 말씀해 주신 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또 새로 선거에 나서는 이제 후보들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좀 선거에 나서야 될지 좀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만간 다시 모셔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오늘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뭐 하나 매일 프랜카드만 걸고 일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은평구가 정말 서울의 저 서북부의 어떤 관문으로서 큰 도시가 되기를 저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은평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은평에는 통일로라는 게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대륙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가 은평구일 수밖에 없고 또 시내와도 매우 가까운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큰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전체 어떤 국토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 내부에서는 자치분권이 핵심적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의 권한을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들을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지자체는 주민과 어떻게 분권을 통해서 자치의 힘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만드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양민, 부민, 먹고 살리고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달리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가장 고민되는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초고령 사회의 노인 복지 문제랑 그다음에 우리가 전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자체가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도 시즌 1을 넘어서 시즌 2로 넘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네. 지자체가 얼마만큼 국민 옆에, 주민 옆에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